딴딴따단딴 자 약간 늦게 나오니까 긴장되셨죠? 네.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은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 그 서부 영화 중에요. 황야의 무법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로의 무법자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터널을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 속도가 보세요. 저 계기판 보세요. 160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저 차가 깜빡깜빡 하더니 뭔가 신호를 보낸 건가요? 쏜살같이 이 차량 앞에서 보세요. 저 차 계기판에는 180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신호를 주는 듯 하더니 시야에서 저만큼 사라져가고 이 사람은 보세요.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마치 저 장면을 붕괴하듯이 옆에서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 속도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이 좀 앞에 있었어. 근데 좀 많이 멀어졌네. 얼마 전에 스포츠 모드 같아. 딱 봐도요,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들요,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레이싱을 즐기고 있는 건데요. 아하. 저기가 어디냐면 용인의 한 터널입니다. 아, 그래요? 네. 터널에서 그 세 차로를 다 점검을 하면서 레이싱을 즐기고 있는데요. 네. 즐긴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요. 그러니까요. 네, 이들은요, 이 시속 200km를 이렇게 달리는 아. 겁니다. 일명 그 롤링 레이스라는 건데요. 네. 롤링 레이스라는 게 뭐냐면 정속도 60에서 80km로 원래 달립니다. 그러다 네. 일정한 지점을 딱 지날 때 그 200속도, 급속도의 가속도로 속도를 해서 레이싱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배기 소음이 큰 터널에서 주로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앞서 영상 보면 저 왼쪽 차로에 있던 차가 어느 순간에 깜빡깜빡 저렇게 비상등을 켜는 게 신호를 주고 저 때부터 속도를 올리겠다. 뭐 그런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200이 이게 진짜 200이면 무시무시한 속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200으로 달리면 주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반쯤에요. 경기도 안산의 시화방조제에서도 이런 거기 있죠, 레이스를 시화방조제. 벌였었는데요. 어허. 이런 시화방조제에서 레이스를 벌이면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 당시에 아이고. 네, 보이시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요. 앞에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앞차의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힌 것뿐만이 아니라요. 뻔뻔하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본인의 차량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렇게 레이싱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요. 아하. 이것을 알고 나서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이런 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1,400만 원이나 보세요. 받아챙기. 이렇게 들이받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와 전방 블랙박스 같이 보여드리면 보세요. 저렇게 갑자기 저 피해 차량 뒷부분을 속도를 제어를 하지 못하고요. 들이받고 맙니다. 저 피해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부상을 심하게 당했겠죠. 앞서 시화방조제는요, 그 터널보다도 더 도로가 좁았어요. 그래서 옆에 그냥 정상 주행하는 차량과 속도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 좁은 시화방조제, 옆에 바닷가, 시화방조제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옆에는 바닷가예요. 위험천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겁니다. 현장에 기자가 가봤더니 저런 곳이에요. 이게 만약에 차량을 들이받고 충격으로 저 얕은 난간을 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차량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으셨대요, 운전자가. 그런데 이 가해 차량이요, 대체 뭐라고 했는지 경찰 조사에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속도 경쟁을 했고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일행 없이 혼자 그 목적지를 가던 중에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허위로 접수를 한 것이죠. 저 상황 보면요, 우리 보통
일반 도로에서도 어떤 차가 굉음을 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이 저 옆에 차가 180, 200으로 달리는 거 보면 운전자들 정말 가슴이 콩알만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저런 폭주족들이 옆으로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아, 정말로 무섭기도 하고, 네. 아, 왜 저러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렇게 사고가 나면은 정말 대형 사고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속 100km만 돼도 대형 사고인데, 맞아요. 200km면 이거 정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오. 그래서 이 부상자는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차량은 완전히 그냥 완파가 돼가지고 폐차징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아, 전치 3주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더 큰 사고였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 피해 차량 운전자분요, 모르긴 몰라도 안전벨트를 매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 정도 부상에서 멈추신 것 같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당시 피해를 당하셨던 운전자분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놀랐죠? 놀랐는데 이제 한 옆에 차 레이싱화차 하나 지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뺑소니인 줄 알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온몸 그냥 타박상 있고 눈 부위 차는 폐차지 아양 났고 그냥 자체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그런 존재들. 김동철 원장님, 이런 사람들이요, 한심한 것도 한심한 거지만 분노가 치미는 게요, 자기들 놀이터로 도로를 생각하다 남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뻔한 그런 사고를 냈어요, 지금. 예, 모든 차량이 뭐 그렇게 폭주 레이싱을 뭐 즐기는 차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네.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시거든요. 동호회예요? 예, 동호회 회원들인데 이런 동호회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뭐 폭주 레이싱에 관계된 정보 공유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 학습이 이루어져서 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습관처럼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이게 네. 보여주기식 우월 학습에 관계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만의 쾌락을 좀 중심적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사회들이 어떻게 보면 쾌락 중심의 사회로 지금 좀 가고는 있는데 네. 개인주의적인 쾌락 중심. 네. 이게 타인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쾌락 중심의 문제들 때문에 네.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불거지는 것이죠. 지금 보면요, 동호회래요. 이런 동호회가 있으면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동호회가 꾸려지고 했는지 그 과정,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경기 북부권에서 그 국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로 그 구성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SNS 메신저를 통해 모임 장소를 공지하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동호회 그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이 동호회의 회원 중 5명 일당이 적발된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동호회가요, 회원 수가 127명. 그러면 이번에 적발된 사람 빼고도 나머지 100여 명이 어디에선가 또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이 동호회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각자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한 동호회가 아니라요. 이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런 레이싱을 하니까 경찰 단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뭐 SNS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장소를 공지를 했고요. 네. 또 심야의 자유로 뭐 시화 방조제, 네. 터널 등에서 소규모 레이싱을 즐긴, 그러니까 네. 경찰은 이러한 조직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속도를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 선량한 운전자분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데도 버젓이 나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보험금 주세요. 이런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발뺌하기 좋다는 거죠. 나는 그냥 레이싱한 게 아니라 좀 약간 가속한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건데 아하. 뭐 CCTV든 뭐 블랙박스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처벌이 돼야 되는데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호회 사람들이거든요. 네. 동호회 사람들이 SNS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단속이 될까봐 장소라든지 일시 같은 것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적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적발이 어렵고요. 또 이런 사람 잡으면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뭐 전문직 회사원 이런 그래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경야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경,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레이싱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레이싱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네. 이런 사람들 단속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처벌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보험 처리를 해가지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1,400만 원을 또 챙겼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적발할 때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뭐니 해도 증거 영상 같은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요, 그 블랙박스, 그 제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래요? 되거든요. 근데요, 블랙박스 찍으시겠다고 그 같이 가속을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아, 이런 것은 제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뭔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게 의심되면요. 같이 추적을 하거나 한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으니 대신 그때 장면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경찰에 제공하시고 빠른 검거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제일 빠른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고 정신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길을 갈 때도 이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늦은 시각에요. 도로 보면 저 트럭에 좀 주목해 보세요. 글쎄, 도로에 춤추는 겁니까? 뭔가 이상해. 이리비틀, 저리비틀, 뭐 차가 있는데도 방향지시 등을 넣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이 블랙박스 차주분께서도 저 트럭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차로도 왔다 갔다 지그재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렇게 부딪힐 뻔도 하는데 운전자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대체 최단비 변호사님 저 차 뭐 왜 저러는 겁니까? 왜 춤을 추는 겁니까? 도로에서. 저런 차량을 보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처음으로 의심하시는 게 저 차 운전자 음주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영상에 차주도 그렇게 음주운전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음주운전 차를 뒤쫓았고요. 경기 고양시 일대를 돌면서 7km를 추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술을 마신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모는 트럭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저 트럭을요, 그냥 검거한 게 아니라 심야 추격전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 술 먹었나? 왔다 그래. 술 먹었다 저거. 100%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네요. 네, 전부 사고 날 뻔했어요. 그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뒤에 갈게요. 그 경찰분 지금 오고 계신 거죠? 아이씨 빠지기 전이거든요. 제가 빠지면 말씀드릴게요. 아저씨! 간다 움직인다. 저기 또 있다 경찰 지금. 차 세우라고 하셨어. 네, 저렇게 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이분 덕분에 저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무심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분은 뭔가 감이 있으신가 봐요. 네.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음주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신고할 때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의심 차량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표현 자체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자신이 어느 가는 방향이라는 것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되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걸 봐서는 네. 이분은 정말 엄청난 시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고 당시에 그러면 진짜 어떤 상황이, 왜냐면 운전하면서, 본인도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멀티 기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는지 이분께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파란색 차량이 굉장히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심지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 차량이었습니다. 충분히 사고가 많이 날 뻔해요. 제가 봤던 기억하기로도
뭐, 한 3-4대 이상은 충분히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주유소 부근에서 오토바이랑도 사고가 한 번 날 뻔했는데, 예, 뭐, 사고는 여러 번 날 뻔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차량을 좀 추적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먼저 부탁을 경찰관분께서 하셨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게, 뭐,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도 이상한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 침착하고 천천히 차량을 추적을 하면서 경로를 알려드렸고요. 음주운전이 맞다라고 뭐 결과를 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찰분들도 검거 후에 이 신고하신 최완규 선생님한테 그 신고해 주신 차량이 진짜 음주운전 맞네요라고 또 통보도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지금 이 최완규 씨 말고는 다른 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 차가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걸? 알았겠죠. 예, 주변에 분명히 알았을 텐데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죠. 방관자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굳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심리인데 이런 방관자 효과가 아마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터뷰도 상당히 차분하게 하시는데 네. 그 차량도 차분하게 쫓아서 이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공감 능력이거든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다칠 것 같은 네. 그리고 또 그 타인들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네. 이런 거에 대한 미래 예측까지도 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것들은 네. 의협심도 강하고 네. 도덕심도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저 영상 보면 보세요. 7km, 무려 7km를요. 이 트럭을 뒤쫓아가면서 계속 자세하게 경찰분과 통하면서 이곳은 어디고 아까 들으셨죠? 네, 이곳은 14번 IC인데요. 지금 어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오세요. 제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마치 중계하듯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찰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저 차를 적발할 수 있었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물론 저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만약에 차가 뒤엉킨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제보자분도 얘기하셨지만 한 3-4번 정도 큰 사고가 부딪힐 그러니까요.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음주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충돌했을 때 2차 충돌, 3차 충돌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신고를 받으면요. 대체적으로 차량 번호만 불러주시고 네. 음주운전 차량 의심됩니다라고만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쫓아가 주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뭐 추적해 주시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네. 사실 찾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예방할 수 있고요. 사실 네. 되게 현명하신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순찰차가 2대 정도 저 차를 검거하기, 적발하기 위해서 따라붙고 계속해서요. 정지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몇백 미터 더 갔대요. 이거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이분은 평소에도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분일까요? 최완규 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지나쳤다면 신고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와이프는 이제 물론 아기도 어리고 와이프도 여자이고 그 세상도 좀 흉흉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는 사실인데 저로 인해서 뭐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뭐 그거에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고 뭐 다행히 뭐 그때 아무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뭐 내가 한 건 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뭐 나로 인해서 주치 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나라는 생각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참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칭찬이. 왜냐면요. 앞서 이 신고자분 최완규 씨 차량 내부 그 블랙박스에 이 얼핏 녹음된 음성 중에 아기 소리 들어보셨어요? 당시에 아내분하고 이제 27개월 된 아이도 같이 있었대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차 쫓아가다가 이분도 실제로 이 가족 태우고 갈 때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이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틀비틀거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뭐 차선도 변경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나도 사고가 나고 아니면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신고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족들의 위해를 끼칠 그러네, 수가 있기 진짜. 때문에 그런 우려도 되고요. 저는 더 놀라운 게 네. 아이가 27개월이면 밤이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가 막 칭얼칭얼대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우 여보 그냥 신고했으면 그냥 집에 가지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7km나 따라다녀야 되느냐. 그러네, 이제 진짜. 적당히 하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내분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하. 저게 남편이 지금 첫 번째 신고가 아니래요. 네. 이 최완규 씨가 음주운전 차량만 3번을 신고하셨고요. 아내는 공익신고에는 이제 무덤덤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사실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안 하신 것뿐이지 네. 남편과 같이 신고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최한교 씨가 이제 지금 28살의 대학원생 분이신데요. 정말로 이 의협심도 강하시고 그러신 분 같아요. 근데 아내분은 하도 이런 신고가 이제 잦으니까 그래, 잘했어. 덤덤하시답니다. 그런데 훌륭한 남편 두신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참 이런 분이 시민 어벤져스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벤져스 맞죠. 충분히 네. 맞고요. 그리고 공익신고를 여러 번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익신고를 여러 번 했다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네. 학습 효과입니다. 네. 자, 한 번 해서 또 칭찬받고 네. 두 번 하면 더 큰 칭찬받고 네. 세 번 하면 정말 큰 포상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네. 공익신고가 많은 나라가 복지가 잘 된 나라입니다. 네. 예, 정부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네. 시민의식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네. 저는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인철 변호사님 뭐라고 변명한가 봤더니 지인과 술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와서 운전했대요. 아니, 대리비를 줄 돈 있잖아요. 돈. 그 돈으로 택시 타면 돼요. 무슨 이게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은 뭐 거의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최완규 씨 같은 분이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사실 교통경찰이 음주 단속하는 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완규 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많아졌다. 그러면 모든 국민, 모든 운전하는 사람이 다 교통경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가산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은. 그리고 그러네요. 보상도 좀 충분히 해서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장 진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한테요. 그런 저희 제작진한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이번에도 한 건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요. 최한교 씨 그런 생각하셨대요. 나로 인해서 주취 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줄었구나. 대박 사건 이런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한규 씨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최한규 씨 같은 이 분이 더 전염이 돼서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버닝썬 사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단톡방 멤버들이 진짜 양파 같습니다. 까도 계속해서 그러네요. 무슨 혐의가 나오고 무슨 혐의가 나오고 이번에 무슨 사건이냐? 2016년에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단톡방 멤버들이 여성들과 이제 놀러 갔던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술에 이제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제 정신을 잃으니까 이 단톡방 멤버들이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특수 준강간이란 뭐냐면 보통 이제 성폭행 같은 게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폭행 협박이 없어도 술에 만취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제 준강간죄라고 처벌이 되거든요. 네. 그 혐의가 이제 있어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네. 법원에서는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구속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권모 씨라고 이제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도 구속이 됐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제 허모 씨라고 연예기획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아하. 이 세 명에 대해서는 2명이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 가수 최종훈 씨는 결국 어젯밤에 구속이 됐고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시끄럽습니다만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 씨, 이 사람도 이제 일반인입니다만 구속이 됐어요. 같은 멤버여서 당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고요. 어제 법원에 나타난 뭐 뉴스파이터 시간을 잠시 연결했었습니다만 어제 법원의 영장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온 최종훈 씨의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뭐 죄송합니다 말 더해 뭘 하겠어요. 그런데요. 참 이게 공교롭게도 한때는 이제 이 사람이 최종훈 씨가 뭐 이제 그 그룹은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 그룹 멤버들한테 이제 또 누가 되니까. 한때는 이제 뭐 그룹으로 활동하던 멤버여가지고 많은 또 이 여성 팬도 있었고 했어요. 팬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 법원에 10대 학생들이 있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팬들이 아니에요. 아. 이 법원에 아마 견학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10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호송차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싸늘한 시선으로 이제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제 휴대폰으로 카메라도 아마 그걸 촬영을 했을 텐데 그래요? 네. 과거에는 아마 그걸 애정어린 눈빛으로 막 우리 오빠다라고 아마 촬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떤 한 범죄자로서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카메라를 촬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김동철 원장님, 앞서 이제 우리가 뭐 그 건조기 때문에 이혼 뭐 고심한다는 그 얘기에서도 뒤늦은 후회란 얘기 뭐 표현 썼습니다만 지금 최종훈 씨는 유치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때 최고의 아이돌 스타. 지금 뭐 10대의 우상이기도 했었고. 지금 구속됐으니까 구치소로 갔겠네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최고의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지금 현재 본인의 목전 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목전 앞에 있는 건데 파멸의 순간으로 아마 느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근데 이 파멸의 순간을 느끼는 순간 모든 자존감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떨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이 상황을 빨리 회피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는 상당히 아마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한 인간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지금 뭐 자막도 나옵니다만 이 최종훈 씨가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였고 정준영은 이미 구속됐죠. 연예인 2호, 구속된 연예인 2호라는 불명예를 본인 실컷 조건 간의 불명예를 안고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 최종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단비 변호사님 구속은 됐지만 내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툼을 통해서 내가 꼭 밝힐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경찰이 더 이 보강한다거나 앞으로 또 검찰 단계에서 뭐 보강돼야 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종훈이요. 이 사건 당시에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네. 성관계는 없었다. 즉 이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 단톡방에서의 관련돼 있는 관련자가 총 6명인데 그중에 4명을 지금 신병을 확보한 상태예요. 그런데 신병을 확보는 했지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고강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예 이 최종훈 같은 경우에 성관계를 인정하면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 자체부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특수 중간간 혐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전혀 동의라든지 합의가 없는 상태로 성범죄를 했는지를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지금 SNS의 그런 단톡방 내에서의 그러한 단톡방 멤버들 간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그 6명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전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꽤 지나서 남아있을지는 좀 불분명합니다만 해당 장소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향후에 열흘간의 경찰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수사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한때는 최종훈, 정준영 이런 사람들하고 영혼의 단짝으로 살았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나머지 한 축 승리라는 사람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요. 이미 사전 구속영장은 이제 신청이 됐고 아직 영장 심사가 언제 열린다는 말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대부분 오늘쯤 열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뭐 가끔 토요일에도 열릴 수가 있으니까 내일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지금 이 영장에 새로 적시된 내용이 있다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승리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이죠. 아하. 근데 2015년에 그 일본의 그 일행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을 한 거고 또 네. 이 아레나에서 또 한 번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고 하고 2017년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아하. 네, 세 번의 사건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또 있었고요. 네. 엄분사 횡령,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했다라는 그 혐의도 받고 있었고요. 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몽키 뮤지엄이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탈세를 했다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혐의가 많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드러난 게 뭘까요?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라는 지금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본인이요? 네, 그것도 어. 심지어 지금 실질심사 영장에 아예 적시되어 적시를 있습니다. 했어요? 또 피해자 여성분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진술이 지금 정황들이 봤을 때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적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경찰에서는 성매매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불법 촬영물 유포는 그럼 어떻게 네. 된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사 서류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승리의 성매매 시긴 성매매 알선이 아니라 지금 충격인 게요.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라는 걸 그걸 사전 구속영장에 경찰이 적시 내용을 적었어요. 구체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인 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성매매를 한 장소가 승리 본인의 집이라면서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뭐 금융기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서 동원된 여성이 승리의 자택에서 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승리와 관련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아니라 그 집에 간 건 맞는데 네. 성매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영장을 신청을 할 때 2015년에 클럽 아레나, 2015년에 일본인 사업가와의 크리스마스 파티 이 두 건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영장의 혐의에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말이 나왔던 2017년 필리핀 팔라완의 승리 생일 파티는 안 넣었거든요. 네. 안 넣은 이유를 경찰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다툼의 여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사건 흐름을 보면 아마도 여성들이 거기에 가고 성관계였었던 것은 맞지만 네. 이것이 대가성 있는 성매매는 아니었고 업소에 지급됐던 돈이 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가 있을 때에는 괜히 이것을 넣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안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그거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짙다고 본다고 경찰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경찰은 이번에 이런 구속영장에 신청을 하면서 발부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왜 승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기만 하고 소환 조사만 하고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왜 없냐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이인철 변호사님 승리라는 사람을 무려 18번 조사했어요. 공개, 네. 비공개 다 합쳐서요. 그런데 거의 한 석 달 만에 이제 사전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찰은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리 씨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사업에도 성공하고 뭐 가수 성공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어떻게 용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빠져나갔으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라도 본인이 반성하고 인정을 하고 진실 규명에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뭘까요? 연예인들 괜히 일탈적으로 이제 수사 방향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하.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고위층과 유착 관계 이걸 그러네요. 밝혀야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승리 씨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좀 규명하는데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제 오늘이 5월 10일이잖아요. 잠시 뒤면은 11시에요. 11시에 그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앞서 정준영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오늘 첫 재판인데 최단비 변호사님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공판 준비 기일은요, 쟁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그냥 공판 기일로 재판을 계속하면 재판이 늘어질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기일에 쟁점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최소한의 공판 기일을 열어서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한 그래서 있는 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전날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공판 기일에는 본인이 내가 정준영이 맞다라고 하고 혐의를 이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준비기일은 변호사만 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정준영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공판 준비기일에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재판장한테 밉보이고 괘씸죄고 그러지는 않는가 봐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공판 네.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어쨌든 잠시 뒤 11시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준영에 대한 첫 재판 공판 준비기일 검찰 측과 또 이 정준영의 변호인 측이 뭔가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를 이제 서로 상의를 한답니다. 의문은 없습니다만 과연 호송차를 타고 정준영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